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며 웃어넘기던 나는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일단 나의 소개부터 하자면 나는 현재 40대 후반의 여성이며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에 결혼을 한 적이 있었다. 그 결혼은 엄청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탈출하기 위한 회피 수단이었다. 우리 집안은 그리 풍족하지 않았다. 가난했고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집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좋지 않다는 건 솔직히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는 부끄러운 집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낳고 1년이 되지. 부인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살펴 주셨지만 그 후 바뀐 새 아버지는 총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결혼식은 총 4번 열렸었죠. 어머니는 외로움을 참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이의 이혼은 주로 부부간의 소홀함 때문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혼하는 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번은 새 아버지께서 업무에 바쁘게 매달려 집에 늦게 들어와 이혼하셨고 또 한 번은 친구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며 술을 좋아해서 이혼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전화에 대답을 늦게 하여 이혼하셨습니다. 이러한 집안에서 자라며 어느 순간부터 저 역시 사랑을 주는 것을 그만뒀고 이렇게 혼자서 끝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서 결혼을 선택했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새 아빠라고 온 사람 중에 정말 최악도 섞여 있었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변태도 있었고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속옷 서랍을 뒤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도피처로 선택한 건 살기 위한 한 방법이었죠. 물론 그 선택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비난하실 수는 있겠지만 남들이 직업이나 성격을 보는 것처럼 저 또한 결핍된 무언가를 쫓아 결혼한 거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정말 다행인 건 제 결혼이 그렇게 불행한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요즘 여자들은 정말 웃긴다니까. 결혼할 때 조건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진짜 결혼도 못했을 거야.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랑이 우선이지. 그리고 당신처럼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내 주변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하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심지어 같은 공장에 다니는 사람 중 한 명은 베트남인이랑 태국인과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요즘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 말이 좋아 국제 결혼이지. 솔직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데려다 놓고 결혼하는 것은 매매적이지 않아. 난 절대로 싫어. 적어도 부부는 대화를 해야지. 난 상상만 해도 싫어. 남편은 당시 작은 공장의 직원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진 못했어도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고 남편보다 4살 위인 시누이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집에 머물러 있었지요. 저 역시도 그 전까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결혼 후 바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시누이와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이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올케 반찬이 어디서 나왔는지 잡초 식탁에 올려진 것 같고 동생이 준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고기 하나 없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이번 생활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빼앗긴 경조사비가 20만 원이나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겨우 20만 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진정한 어려움입니다. 2번만 더 간단한 대로 살아야겠네요. 나는 왜 너가 밥상머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 있을 거야? 취업 준비는 언제까지 할 거니? 그러고 있는데 왜 엄마가 나한테 그러는 거지? 왜 나만 불편한데? 세아가 잘못한 게 없는데 반찬을 투정하는 너가 불편한 건 누구야? 없으면서 어디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니?
만약 그게 문제라면 나갈게. 엄마, 왜 나만 그러지? 나는 엄마의 딸이니까. 어머니가 전생에 큰 원한 관계가 있단다. 나는 다 그에게 속박됐어. 아니, 반찬이 좀 그렇긴 한데.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모두 잡초와 풀떼기에 묻혔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요? 너 밥을 먹을 만큼이 없어서. 시어머니께서는 특히나 저를 더 아름답게 여기셨고, 남편도 언제나 저를 우선시했어요. 이 정도면 조금 어렵더라도 결혼한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집은 우리 집에 비해 더 안정적이며 낯선 사람이 오는 일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언제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우리 어머니와 낯선 남자들을 집에 끌어들이는 그 집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시누이의 불만 정도는 가벼이 넘길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것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요. 누나가 취직에 성공하면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즈음에 둘째를 가졌고 그 해에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하였습니다. 팍팍한 살림에 더 많은 아이를 낳지 말자는 의논 끝에 그렇게 한 거였고요. 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일을 시작했고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생활비야. 나 이제 반찬을 제대로 준비할 거야. 알았어.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여보, 나도 생활비를 통장에 넣어놨어. 누나, 근데 왜 굳이 그걸 현금으로 줘? 일부러 생색내려고 하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러게 나도 요즘은 자동이체를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요. 취직하고 난 후에 항상 봉투에 돈을 넣어 놓은 적이 언제인가 궁금해져서요. 왜냐면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숫자가 적힌 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로 기분이 좋아져도요. 정말 그렇죠.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시더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쓸개가 들어왔는지요. 제가 취직도 하고 돈도 벌지만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제가 줬는데요. 툴툴거리고 틱틱거리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 집이 정말 좋았어요. 돈을 절약하면서 저축하는 재미를 그때부터 느끼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20만 원, 그 다음은 30만 원, 그리고 생활비를 아끼며 아꾸라 70만 원이 남았을 때는 눈물도 조금 흘렸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사를 해서 더 좋은 집에 함께 사는 꿈을 꾸며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 가정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평온할 것만 같은 그 상태가 무너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앞에 국수집이 개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이걸 주더라고 하더라고요. 로또예요. 아, 무슨 기념인지나 뭔지 이게 당첨되면 큰 돈을 받는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번호는 단 한 줄이 전부였고 행사용으로 나온 거라서 뒤에는 국수집 전단지 하나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히 그걸 해본 적도 없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건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거실 테이블 위에서 며칠을 굴러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방방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게 1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도 얼떨결에 기뻐하긴 했지만 솔직히 현실인지 가늠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고생 끝났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내 운이 좋은 거지. 내가 이거 확인해 본 것이야. 맞지? 내가 가져왔는데 왜 난 거지? 어쨌든 이게 돈이라는 거야. 응, 엄청난 돈일 거야. 우리 부자야, 엄마. 아이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다니. 이제 죽어도 여유가 없겠다. 엄마가 왜 죽어?
이 돈 다 쓰면 편하게 살면 돼. 당첨금은 32억 3,100여만 원이었어. 엄청난 돈이었어. 하지만 그 모든 돈을 받은 건 아니었고 소득세 33%를 제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받은 실수령금은 약 21억 원이었어. 우글우글 몰려가서 거액의 돈이 든 통장을 받던 순간에도 나는 실감하지 못했어.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돈으로 소고기 집에서 배부르게 먹은 후에도 잔금이 줄지 않은 숫자들을 본 순간에야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짧은 한 달 안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일을 그만뒀고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3명이 함께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그날 새 차를 뽑아서 왔습니다. 무슨 차를 샀어? 일도 그만뒀다면서. 아, 뭐, 어때? 이 정도는 이제 우리 형편에 탈 만하잖아. 그래도 꽤 비쌀 것 같은데. 박수, 4천 그 정도는 뭐, 네트 퇴직금이랑. 내 여동생은 퇴직금으로 샀거든. 그래서 우리 당첨금은 거의 쓰지도 않은 거지. 나름 알뜰하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다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아, 여보, 답답하게 굴지 마. 우리 이제 구질구질하게 안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100원, 200원 이런 거 딱 낄 필요가 없어. 인생은 이렇게 한방인 거야. 어쨌든 나 친구들 만나서 한턱 쏘기로 했거든. 나 나가 봐야 해. 아, 그리고 옷도 좀 사라. 그게 뭐야, 옷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그것은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죠. 물 위에 떠있는 기름처럼 섞이질 못했습니다. 애들 옷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 집도 이사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키울 생각이야. 아, 그리고 머리 좀 해야겠다. 동네 수준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욕할 거야. 머리 왜 그래? 깔끔하게 묶었는데. 약간 빈티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 적당히 구색 좀 맞춰봐. 내 동생이 부부 동반 모임도 나가고 싶은데 쪽팔려 하잖아. 다른 사람들도 좀 신경 써야지. 아니야. 그리고 음식도 좀 더 고급스러운 거 없어? 유산슬이나 스테이크 같은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줄 몰라서요. 할 줄 아는 게 있어야겠네. 아, 그건 잘했어. 된장찌개나 청국장 같은 음식. 이제는 난 질리고 질색이야. 그러니까 요리 학원을 다니든지 노력을 좀 해보라고. 알겠어요. 애미야, 나 오늘 일 다 끝내고 제주도 여행 다녀올 거야. 그 청소할 때 소파에 물걸레질하면 안 돼. 알지? 제발 조심해서 치워. 얼마나 비싼 소파인 줄 아나? 어머님, 아우, 답답해서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한 달 만에 깨졌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가족들이 모이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없었어요. 저 또한 노력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천성을 개선할 수 없느냐, 돈을 낭비하지 않았고 머리와 옷을 사는데 소극적이었던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이 주신 돈을 아끼며 이전보다 훨씬 스스로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댁 가족들의 소비와는 더 이상 맞춰갈 수가 없었어요.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사서 자랑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무리와 점점 소외될 것이라 생각되었어요. 문제는 그것이 얼마간 불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차를 사며 명품 가방과 옷을 쇼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세 식구가 조금씩 나눠 먹은 당첨금은 어느새 앞자리의 숫자를 바꾸었고 1년이 지난 뒤에는 결국 재산이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부족하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희망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결코 말되지 않았습니다. 너 가방이랑 구두 좀 그만 사 라고 말했지.
그러나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이도 아닌데 다리는 두 짝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 라며 화를 냈어. 돈을 들여서 차를 샀거나 골프장에 다녔는데 왜 내가 이 갈등을 겪는 것인지, 누나보다 나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운동하는 것이나 차는 국산 차야. 그 차보다 누나가 들고 있는 가방이 하나가 더 비싼 거 몰라서 그래. 그것이 허세야. 그냥 그러네. 너네 가족은 몇 명이야? 써봐도 내가 더 많이 썼겠지. 그리고 막말로 나 아니었다면 로또가 당첨된 것을 알고 있기나 했을까? 나에게는 이럴 자격이 충분하거든. 적어도 너보다 엄마랑 나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그동안 돈을 벌어서 먹이고 입혀준 것들은 생각 안 해. 팔자 좋게 놀고 있을 때 내가 준 돈은 내가 준 용돈이지. 생활비는. 야, 그걸로 생색을 낼 줄은 몰랐네. 그 모든 것들을 합쳐도 내 가방 하나만큼도 못하던 거 몰라. 어이가 없어. 앞으로 당첨금을 손대지도 마. 뭐 정말 미쳤어. 이제 아주 혼자서 살려고 하네. 나도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남은 거 내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해. 시끄러. 이들아, 여기서 왜 싸우고 난리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여행을 왜 그렇게 자주 다니고 심지어 비즈니스로 유럽을 다녀왔어. 그렇게 꼭 해야 해? 돈을 물처럼 쓰는 건 아닌데. 정확히는 내 돈인데, 왜 그래?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난 모르겠고. 앞으로 내 돈 다룰 생각 마. 카드도 다 정지할 거야. 이제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아니야, 엄마. 나가야 된다고 하잖아. 가방 팔아서 가면 되는데. 엄마, 내가 여기 온 게 어떻게 된 건데, 왜 날 이렇게 대하니? 아들도 딸도 소용없다고. 너희들이 크게 불평하면 밖으로 나가서 살아. 나 혼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남은 돈으로 가족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남은 돈과 별개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어. 당장의 생활비를 벌 생각도 다시 취직을 할 생각도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 마치 태생이 부자였던 사람처럼 그렇게 구하려는 것도 여전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너는 아직도 일하면서 구질구질하게 통내망신을 타시겠군요. 동네 주민들이 그러더라고. 너 가정부냐고. 넌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어머니. 그래도 누구 하나는 벌긴 해야죠, 이제. 당첨금도 거의 떨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누구 하나 그러니까 문제야. 내가 벌면 얼마나 버려? 그걸로 유세 떠는 거냐? 유세라뇨. 그게 아니고 내가 생활비 줬잖아. 그걸로도 부족하니 너 혹시 친정에 돈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저 친정이랑 연락도 안 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알아봐야 하는 건 너희 엄마한테 돈을 주고 있는 것인데 자식들은 그러하다 여유가 생기면 뒤로 다른 일을 할지라도 결코 아닌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서는 아이들 돌볼게 아버지도 조금 신경 써주고 그러다가 바람이라도 났을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하니까 바람이야 말하자면 네가 시집 올 때 무언가를 해온 게 있니 가정을 이어가기 위해 신경을 쓴 일이라도 했니 입을 두루미라도 해왔니 양심이 있다면 너도 긴장하며 살아야겠어 나도 아들이었다면 널 이보다 더 먼저 버렸어. 적어도 표준을 유지해야겠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거죠? 내가 왜 너의 말이 거만해지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가요? 자격지심이라는 거죠. 너도 자신이 그것을 알 것 아닌가요? 집안 환경의 차이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요즘은 너와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 알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우리가 싸우다가 꼭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잦아지면서 우리 집의 가문,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그런 말을 한다고 저를 보호해 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도 날 비난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을 준 만큼 꿈이라고 해야죠. 뱃살 좀 봐봐. 뱃살이야. 나이가 들면서 자기 관리는 해야 할 텐데. 화장도 안 하고 매번 짜증나. 여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가사도 챙기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내가 시간이 어디 있겠어. 덥지도 않으면서 누가 그렇게 살래? 내가 등을 떠밀었어. 누군가 구해서 사용하면 그만인데 내가 준 돈은 어디 갔어? 이제 우린 예전의 그들이 아니야. 작은 돈으로도 바들거리던 그런 남자도 아니고 나와 당신은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뭔가 불안해서 그렇게 사는 건지. 현실을 좀 인지해. 지금이야말로 2억 원이 남았다고 전부라고 말하는 거야? 그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아껴서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평생은 아니야. 그리고 계속 이렇게 쓰기만 한다면 결국은 사라질 거라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정도의 돈은 모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액수야. 한 가방이 1,000만 원이 넘고 내가 쓰는 돈도 그 정도야. 그러면 2년도 못 가서 꼭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나가 아니라 너야. 진짜, 이러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거야. 너는 꼭 다 된 밥에 해운의 소리를 짓거리며 재나 뿌릴 줄 알아야 해. 말도 그렇게 해야 더 잘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일을 시작해볼까? 당신이 먼저 하면 다른 가족들도 따를 거야. 누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누나와 엄마도 같이 할 거야. 미쳤어. 그 돈은 쓸 곳이 따로 있어. 어디든지 투자하거나 가게를 열 거야. 아니, 로또를 사는 거야. 로또를 사서 다시 복구할 거야. 그렇게 하면 평생 살 수 있는 정도의 노력 정도는 해볼 거야. 그러니 남편은 그 후로 로또에 열정을 불태웠어. 처음에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질색했지만 역시 그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함께했어. 지금까지 돈을 벌어 모은 건 나 혼자였어. 혹시 아이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좋을까요?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할까봐 교육도 철저히 시켰습니다.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서 저축하는 습관도 가르쳤고 그 모인 금액을 아이들의 통장에 직접 넣도록 은행도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 달, 2달이 지나도 당첨금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최고로 받은 것은 3등이었고 대부분은 영원히 5,000원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포기하는 법을 모르더군요. 더욱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한 가게에서 10만 원어치를 샀거나 다른 가게도 돌아가면서 엄청난 양의 로또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감이 좋아. 진짜, 이번 주는 우리가 당첨될 거라고 확신해요. 맞아, 나 꿈도 진짜 좋은 꿈을 꾸었어. 그래, 그러면 내가 산 것부터 확인하자. 분명히 이번에는 확실히 될 거라고. 우리 각자 산 것이 당첨되면 그 사람 몫은 50%로 하고 약속하자.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건 나는 못 하겠거든. 내 당첨금은 다 나눠 써야 해. 이제 와서 그러자니까. 그럼 엄마는 10% 더 받는 걸로 해. 어때? 이번에 엄마가 또 당첨되면 엄마도 그게 훨씬 좋지. 아, 그래. 엄마는 이제는 땅 나누고 절대 침범하지 않는 게 훨씬 좋잖아. 그럼 당첨자 50%, 그 외엔 10% 더 받는 걸로 해. 알았어. 저는 경기장 한복판에 온 기분을 받았습니다. 싸울 때는 피가 터지게 소리치면서 싸워도 로또 앞에 서면 모두 한 마음, 한 뜻인 것 같아요. 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1년이 넘어가면서 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로또로 탕진했다고 할 수 없었지만 남은 2억에서 꽤 큰 비중을 로또에 썼고 그 외에는 이전과 같이 쇼핑이나 골프, 여행 경비로 모두 날리게 된 것이었죠. 저희에게는 결국 아파트만 남았지만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대신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소비 습관은 멈추는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간 모은 돈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짬뽕 가게였는데 분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나 식자재도 그 부분도 본점에서 크게 손대지 않아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고 돈이 모자란 부분은 제 친구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채울 수 있었어요. 본래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입소문이 퍼져서 그런 식으로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적적으로 처음부터 장사가 너무 잘 되었어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와서 작은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그래서 직원 한 명을 더 고용하고 제 친구까지 도와줘야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200만 원을 훌쩍 넘었고 쉬는 날을 제외해도 한 달 수익은 5천만 원 내외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장사에 여념이 없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여전했습니다. 나 진짜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을 못한다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럼 이 집이라도 또 팔라는 거야? 어디 간 정신이 어디 갔니? 그럼 어쩌라고? 나도 맨몸으로 그럼 올케처럼 저렇게 구박받을 텐데. 내가 구박을 못했다고 했지. 엄마 솔직히 까놓고 매번 툴툴거렸잖아. 이불이 한 층이 두 층이 이러면서 엄마는 엄마들이 그런 꼴을 당하면 좋겠어? 그니까 나 결혼 좀 시켜줘 이 집을. 팔든 뭘 하든 나 이미 가방도 몇 개나 팔았다고. 이제 데이트하려면 내 가방 다 팔아야 해. 이제 일 멍청한 짓이 비싸게 주고 산 걸 싸게 파는 거야. 이 멍청아. 엄마는 딸한테 멍청이라니. 그러는 엄마는 여행 다닌다고 쓴 돈이 얼마야? 그건 팔 수도 없잖아. 허공에 날린 거지. 무슨 비행기를 아무거나 타면 되지. 비즈니스? 난 한 번도 탄 적이 없어. 엄마가 엄마보다 싸게 팔아도 어쨌든 돈 되는 걸 가지고 있는 내가 훨씬 나아. 그럼 이 가방이랑 구두랑 다 팔아서 시집 가면 되겠네? 그렇게 해, 봐. 진짜 이럴 거야? 그런 일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자고 있는지 확인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검은 뭔가를 보고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지요. 그 뭔가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남편은 아이들의 저금통에 집게를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하나씩 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다 이런 짓을 해. 아니 난 로또를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진짜요 금방 채우려고 했어. 그리고 뜯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아이들도 몰라 그냥 구멍 사이로 이 집게를 넣어서 뺀 거야. 당신 이전에도 이런 일 있었지? 작은 애가 자꾸 돈이 없다고 한 게 이상해도 설마 했는데. 나도 급해서 그런 거야. 이거 알면 뭘 안다고? 그리고 정말이지 로또가 당첨되면 자기한테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알걸.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여보. 로또는 이제 전처럼 못 살 거야. 당신은 언제 정신을 차릴 거야? 애들이 돈에 손을 왜 대? 아빠가 되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아, 이게 좀 쓴 게 뭐 어때서? 아빠가 이 정도도 못해? 아, 그리고 뭐가 부끄러워? 나만 잘 살고 싶어서 그래. 우리 다 같이 잘 되자는 건데 그게 왜 부끄러워? 얼마든지 난 할 수 있어. 아빠니까 하면 안 되는 거지. 애들이 저축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그걸. 아이,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어디 가야 할지 알고 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놓고 나가. 화나서 날려도 그냥 나가는 걸 생각하지 말고. 아무렴. 어떤 일이 있건 꿈에서 돼지가 내 품으로 들어와서 안아주더라고. 진짜야. 물론 금방 죽었지만 너무 좋아서 계속 끌어안았다가 재수 없게 죽었어. 뭐야. 그래도 돼지는 돼지니까 살아날 거라고. 딱 10만 원만 쓰자고. 응, 저도 참 바보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워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결국 가족들에게 얼마나 돈을 보태줬는지와 그걸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무튼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일지도 몰라. 자격증 획득에 대한 자신감은 없습니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을 느끼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 역시 최고예요. 정말 돈을 올케가 벌었대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결혼 자금까지 마련될 거예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보시여, 정말로 여러분은 집의 복이에요. 작은 가게에서 이 정도 돈을 버는 것은 운이 짱인 것 같아요. 매달 의욕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정도면 충분하겠죠. 저도 돌아보죠.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이전처럼 일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요. 그래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시간이요. 그래요. 애플이 말이 맞아요. 저도 아마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니, 난 결혼 준비 때문에 당장은 못하죠. 옳게도 알잖아요. 결혼 준비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집안일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러면 도울 수 있어요. 저가 쉬면서 하면 되니까. 가족들에게 주는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무언가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가게에서 그것을 다듬고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매출을 정리했죠. 다행히 집안일도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누이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지만 정말 꼼꼼하게 잘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남편 또한 매일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시어머니 또한 그랬죠. 그래서 저만 잘 버텨준다면 모든 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후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전적으로 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8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해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이 큰 집도 아닌데 왜 사람을 고용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쩌라고 할 수가 없네요. 난 살림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나도 바빠서 옷, 구두, 신발, 지갑 등을 사느라 정말 바빴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쓰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요?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내버려 두시고 또 여행 비용을 결제해 주셨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답답해서였어요. 다니지 않으니까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다른 집 여자들은 며느리들을 그런 곳에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 번쯤 그런 곳을 봤다가 불만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전처럼은 못 살아요. 몇천씩 턱턱 이러는 거 못해요. 그리고 결혼 자금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결혼도 못해요. 그래니까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내가 잠깐 미쳤었어. 돈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속이 상해버렸습니다. 아깝진 않지만 돈이었지만 정신 차릴 생각이 없는 식구들을 보며 가슴에 큰 돌을 올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들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그나마 돈을 아껴 사용했다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돈 역시 적지 않았지만 말이 되죠.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한 이후 한동안은 고요했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가 쉬지 않고 울리던 소리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제 계좌에서 돈이 사라져 나갔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3천이라는 큰 금액이었죠.
그 날짜를 되짚어보니 갑자기 제 휴대폰이 필요하다며 가져간 것이 떠올랐고 그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미쳤어요. 왜 그 돈이 필요한 건데? 내 것인데요? 말했잖아. 그 돈은 당신 누나의 결혼 준비를 돕기 위해 사용하려고 했다고. 왜 그럼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썼어? 뭐 어때? 어차피 그 돈은 그 돈인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 못해. 엄마 당신 시어머니한테 사용했어. 그럼 어떻게 할래? 그렇게 울고 슬퍼하는데 노인분의 마지막 소원인 건데 그것도 못해줘. 엄마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여행을 한 번 보내고 그리고 난 후 내가 이런 채우려고 했었어. 무슨 여행이길래 자기 딸의 결혼 자금으로 여행을 하겠다는 건데? 어디 크루즈라도 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저번에 이코노미석으로 여행 갔다가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요. 같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로서 도리가 있는데 우리 엄마 비즈니스 타야 될 거 아니야? 지나가는 똥파리도 웃겠다.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럴 수 있어? 이 집은 전세고 백수인 당신과 식구들의 결혼 준비한다는 신우이에 우리 애들 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당장 취소해야 해. 당장 취소 못해. 그리고 당신도 혜택 받았잖아. 엄마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살았던 거야?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은 건데? 양심 있으면 말해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잖아. 꿈에서도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었을까? 지금은 뒤로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당신도 생활비도. 그래. 당신이 벌었다고는 알지만 어떻든 삶이 풍요로워졌던 건 내가 산 차도 탔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난 그 집에서 지냈던 것만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받은 건 맞잖아요. 결혼은 둘이서 하는 거니까 당신도 아내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순간에는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노력해봐도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기 더 머물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인정해야 했지만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변해버렸지만 예전 기억을 되새기며 버텨보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뒷북 칠 줄은 몰랐죠. 제가 후에 발견한 것은 남편에게 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이 그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동업하는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보석 전문 백화점의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들고 백화점에서 무엇을 샀는지 보여줄래요? 시계나 팔찌 같은 것을 샀을 수도 있겠죠. 엄마? 여기 호텔 결제 내역이 안 보이네요.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원치 않을지라도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너는 엄마니까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봐봐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면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눈 감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겠군요. 알았어. 결국 사용처를 알아보기 위해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 그곳에서 뭔가를 묻기도 전에 그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었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나보다 먼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것도 한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어. 자신이 부자라도 된 듯이 거만하게 턱을 들고 물건을 사주는 모습을 보고 나면서 정신이 없어서 벌벌 떨고만 있었어. 친구는 침착하게 사진을 찍고 날 잡고 그 자리에서 몰래 빠져나왔어.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아. 친구가 많은 조언과 위로를 해줬지만 넋이 빠진 상태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늦게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들을 놔주기에는 저는 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할 생각을 했어요. 이번 달에 어떤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드네. 자동차 보험도 내야 하고 정비도 맡겼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그나마 남은 정이 모두 떨어졌고
저는 분노를 누르면서 부드럽게 웃었어요. 뭐, 그 정도야. 정말이지. 안 됐어.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내나. 이제 그 정도는 여유롭게 벌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렇지. 이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도 없고 말이야. 조만간 이사도 하게 되면 당신 정말 성공했구나. 아, 진짜 잘 됐다. 특히 이 다리는 2배 이상 벌었지 뭐야. 진짜, 엄마랑 누나한테도 자랑해야겠네. 부를까, 그래, 그럼 우리 작은 파티라도 열자. 저는 희죽거리는 남편을 뒤에서 싸늘하게 표정을 바꿨어요. 그리고 모두가 모였을 때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연기라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전에 시댁 식구들이 제 앞에서 보여줬던 걸 똑같이 말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어머님, 구질구질하게 옷이 그게 뭐예요? 여행 가신다면서요? 옷을 제가 카드로 아니, 어머니의 카드로 좀 긁어주세요. 뭐요? 왜 제 카드로 사용하십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내역도 남고 제가 가족들 앞에서 돈을 쓰도록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대신 제가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불편하시면 제 체크카드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갚아준다고 하고 나면 나에게는 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쓰는 게 적당한 건가요? 한도가 없으니 그냥 편하게 사용하세요. 남편에게 말했는데 엄마가 가게가 대박 났다고 하네요. 지난달보다 2배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끝났어요. 이건 거의 로또와 다를 바 없다고. 정말이에요. 아,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정말 써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은 그것도 카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좋아요. 진짜, 내가 올킬복은 타고났어요. 우리 자기한테도 이 소식을 해야겠어요. 아무래도 그쪽 집에서 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아, 진짜 다행이에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나는 당신에게 정말 잘할 거예요. 사랑해요. 남편이 저를 끌어안으면서 울먹이는데 솔직히 토하고 싶었습니다. 그 손으로 다른 여자를 만지고 놀고 있어서요. 즐기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역겨웠어요. 그래도 저는 참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은 어때요? 시어머니랑, 당신이랑, 그리고 우리 3 식구 다 같이. 아이들은 그리고 당신은. 아이의 주인공인데 넌 내게서 떠나버리면 면목이 없지. 나는 장사를 쉬지 못하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면 편하게 쇼핑하고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함께 데리고 있어야 재밌게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너무 감사할 거예요. 후딱 가방 챙겨서 엄마랑 동생을 데리고 가야겠어요. 유럽으로 가자. 유럽이 좋지 않을까? 아니, 난 온천도 하고 싶은데. 어디든 면세점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요. 어디든 가세요. 대신 제가 정한 날짜로 가능하시겠죠?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럼 우리 예쁘고 능력 있는 며느리인 제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 못해드리면 어떨까요? 여보, 편한 시간 말해봐. 그럼 우리가 맞추면 되니까. 모두가 정말 쉬지 않고 카드로 쇼핑을 하고 다녔습니다. 해외에서 입을 것, 신을 것, 모자, 선글라스, 목걸이, 향수, 화장품까지도 마구 말이지요. 결국 이민이라도 갈 사람들처럼 잔뜩 짐을 신상 트렁크에 넣고는 그렇게 출발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일단 저는 그간의 모은 증거를 들고 변호사에게 찾아갔죠. 여자 변호사였는데 성격이 아주 시원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부터 남편을 쫓아다니며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탈탈 털어내어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는 별도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한 저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돈이 부족하면 본성이 드러나고, 남자는 돈을 얻으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니, 혹시 돈 때문에 잠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종종 후회하며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많아서요. 하지만 그런 분들의 50%가 결국 다시 제게 찾아왔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50%는 같이 사는 것인가요? 아니요. 취소한 이유는 쪽팔려서 다른 변호사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얼른 벗어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오히려 의뢰인이 없으면 다시 이전처럼 돌아올 확률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복수는 하지 마세요. 잘못 걸려서 역으로 코스당할 수도 있어요. 구도 약속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모든 행동을 제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행 기간 동안 많이 바빴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번 돈을 모두 동업자인 친구의 통장에 넣었고, 제 부친구 애들을면 파고듭니다. 짐과 애들의 짐을 모두 빼서 이사를 해야 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모두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협의 이혼을 한다고 해도 제 재산 때문에 저를 놔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대충 가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가는 걸 미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서류를 통해 제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걸 알게 만들었어요. 소정, 이게 뭐야? 당신, 이거 뭔가 착오지, 보이스피싱 이런 건가? 그런가 아니고, 진짜야. 잘 읽어보고, 당신도 반박할 거면 제대로 사람 쓰는 게 좋을 거야.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외도?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자니까 진짜 나랑 이혼하려는 건 오해야. 당신이 뭔가 오해하고 있고 나는 바람 피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아, 그리고 이건 아니야. 카드 쓴 거 저는 말을 할까 하다가 그게 증거로 될 것 같아서 말을 아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카드를 썼다고? 아니야. 우리 여행할 때 우리 카드 쓰라고 했던 거. 일시불로 긁은 건 있는데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명품 사서 쇼핑하고 여행 다니고 애들 뒷전이고 아내는 돈 벌게 하고 이걸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 나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정신 좀 차리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부자인 척 그렇게 살 거야?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분명히 당신이 갚아줄 거라고 약속했지 않았나요? 나는 정말 무서워. 이제 당신은 자기들의 빚까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건가요? 신우이는 결혼 비용을 내라고 말한 후 정말 뻔뻔해. 또한 적어도 그게 부탁이라면 외도는 하지 말아야 했어요. 날 무시하고 날 깎아 내리더라도 난 참고 견뎌낼 거였는데 아이들의 아빠 자격을 잃은 건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소송 전략을 새롭게 짜서 대응해야겠어요. 저는 차례로 전화가 왔다가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사정을 털어놓았고 시누이는 울다가 욕을 하는 것을 반복하며 화를 내었어요. 식구로서 가족으로 믿었지만 그들은 하였습니다. 제가 지갑처럼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대화 속에서 이혼을 하지 말고 남아주길 바란다는 말이 없었어요. 단지 돈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죠. 결혼을 할 수 없을까봐 카드값을 갚지 않을까봐 모두 그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쥐똥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연민마저도 싹 사라졌어요. 하지만 내가 아니었으면 남겠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라도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집에서 벗어났고
오늘 이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거들떠보니 저는 구질구질하게 살거나 스스로 위해 돈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매일 다투던 그 집을 떠나 함께 살며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죠.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뎌왔던 가족의 석양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희망을 떠나 아이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에 아이들의 소중한 어린 시절과 추억을 놓칠 뻔했죠. 저는 어리석었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인정하면서 속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에 올려두었던 무거운 돌덩이도 내려놓았고 눈을 떠서 현실을 직시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지금은 바쁘지만 항상 함께 저녁을 먹고 행복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잘 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같은 구독자로 만나고 싶습니다.